자, 6번. 차가감 납부할 세액의 계산이에요. 자, 그럼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라는 게 뭐냐면, 자,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즉 매출이 발생하면, 거기에 10% 또는 0%로 이제 매출세액이 발생되는 거죠. 이렇게 매출세액이 발생되고요. 매출세 계산 구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매출세 계산 구조 과세, 영세, 그리고 과세에는 뭐 생계한서 발급분, 신용카드 연금 영수증, 그 다음에 또 기타, 그 다음 영세의 생계한서, 영세의 기타, 예정신고 누락분, 또 대손세 가감, 이런 거 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매출세액이 집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입세액, 우리 매입세액 계산 구조 이전 강의에서 혹시 기억나세요? 생계하서 수취분 매입세액, 또 예정신고 누락분, 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는 뭐 있었어요? 신용카드 연금 영수증, 또 의제 매입세액, 또 여러분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또 변제대손세액,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는 뭐가 있어요? 불공제 사유로 인한 거, 또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또 대손 처분받은 세액.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매입세액이 이제 집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이제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다만 이제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이 나오게 돼요. 환급.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환급세액은 제가 환급세액이 왜 나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잠깐 멈춤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봐 주세요. 잠깐 멈추고. 자, 여러분 환급세액이 선생님 발생 왜 되는 겁니까? 이제 또 이렇게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줄게요. 환급세액이 왜 나오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A가 B한테 1,000원의 물건을 이렇게 팔았어요. 이해되죠? 그러면 부가가치가 과세가 되니까 B는 A한테 돈 얼마 줘야 돼요, 여러분? 1,100원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럼 A는 1,000원을 매출했고 1,000원의 10% 100원을 매출세액으로 이렇게 세무서에 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여러분 A는 매입세액이 없다 해봐요, 이렇게. 그러면 매출세액이 100원, 매입세액이 0원이니까 납부세액은 얼마예요? 그렇죠, 100원. 이해되죠? 자, 그런데 B가 이게 물건이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이거를 1,000원보다 이상 3,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팔리니까 그냥 헐값에 팔았다고 해봐요.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물건이 하도 안 팔리니까 이거를 700원에 팔았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봐요. 그러면 소비자한테는 B는 얼마 받아야 돼요? 그렇죠. 770원을 받아야 돼요. 맞죠? 이해했죠? 자, 그러면 B 같은 경우에 매출세액이 얼마예요? 700원에 팔아서 770원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70원이 매출세액입니다. 자, 근데 B는 이거 판매하기 이전에 이 상품 매입하면서 매입세액을 지금 얼마 냈어요, 여러분? 100원을 지금 낸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매입세액이 100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되죠? 그죠? 지금 매입세액이 100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70원 낼 거에서 매입세액이 100원이면 납부예요? 환급이에요? 그렇죠. 환급이죠. 그죠? 환급세액 얼마가 발생해요? 마이너스 30원만큼 환급이 나와요. 자, 지금 최종 소비자가 최종 소비한 금액은 700원이에요. 그러면 세무서는 70원의 세금만 걷어가야 돼요. 맞죠? 그럼 봐요. 지금 A가 세무서에 100원 냈죠. 지금 B한테 세무서가 30원 환급해 주죠. 그럼 세무서가 걷어간 세금은 얼마예요, 총? 70원이에요,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구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환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인지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업자들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서 납부세액이 나오거나 환급세액이 나오거나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이제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이 납부세액을 바로 또 내는 게 아니고 경감 공제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경감 공제. 경감이라는 거, 공제라는 거 뭐예요? 이 세금을 이제 줄여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경감공제 되는 거가 이제 종류가 많이 있는데 우리 시험 목적상 요 3개 정도만 한번 볼게요. 자, 뭐가 있냐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예요. 이건 뭐냐면 이 개인 사업자들이 카드 매출이나 현금 영수증 매출을 하게 되면 이 매출을 누락 신고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카드 매출하게 되면 카드사에서 세무서에 다 사업자 번호별로 그 통보를 하니까 이게 매출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소비자한테 이렇게 현금 영수증 발행해 주거나 그런 거는 국세청에 또 자료가 전산이 다 잡히니까 현금 영수증 매출한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을 개인 사업자들이 많이 하게 되면 이게 과세 표준이 양성화된단 말이에요. 즉 매출 신고를 또 숨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장려하고 좀 이런 측면에서 이 법인은 어차피 매출을 누락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개인 사업자들이 이제 현금 거래하거나 그러면 매출을 좀 적게 신고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없애려고 이렇게 장려를 하는 거죠. 매출 누락하지 말아라. 카드 매출이나 현금 영수증 매출 많이 해라.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이렇게 일부를 또 경감해 주겠다. 뭐 그런 취지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근데 이제 법인은 안 되고 이제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좀 이렇게 규모가 적은 그런 개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주는데 이거 이제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간이가세자하고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이해되죠, 여러분? 단 법인 사업자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직전 연도 매출이 이제 10억 원이 안 되고 10억 원 초과하지 않고 이렇게 개인 사업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서 또는 현금 영수증 매출에 대해서 일부 세금을 경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경감해 줄 건데 이제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해서 요 공급 대가, 예, 공급 대가의 1.3%를 곱해서 공제해 주겠대요. 공급 대가의 1.3%를 곱해서 공제해 주겠다. 다만 이제 무제한도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 1,000만 원 한도예요. 다만 만약에 납부세액을 초과할 정도로 이 금액이 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납부할 세액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인데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이게 130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초과되는 건 그냥 없는 걸로 해서 최대 납부할 금액을 최대 공제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환급을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납부세액이 100만 원인데 요렇게 계산했더니 130이 나왔다. 그럼 30만 원을 뭐 환급해 주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 납부하는 세액 거기서 이제 최대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 주겠다. 뭐 그런 의미예요. 자, 그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예요. 이것도 이제 법인은 안 돼요. 법인은. 미안. 요 밑에 거. 전자생계에서 발급세액공제는 법인은 안 되고 요 위에 거는 법인도 돼요. 예. 자, 전자신고 세액공제예요. 요거 법인도 가능합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밑에 거랑. 자, 법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제 납세자 스스로 이제 확정 신고를 홈택스에다가 이렇게 전자 신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납세자가 직접 이렇게 전자 신고를 하는데 확정 신고 때만 예정 신고 때까지는 해주지 않고 확정 신고 때만 그 10,000원을 공제해 줘요. 10,000원을. 그러니까 납부해야 될 세금이 있다 그러면 10,000원을 공제하거나 이거는 환급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만약 납부할 세액이 0원인데 전자신고를 했어요. 그럼 환급까지 해준다 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자신고를 또 장려하는 이유가 전자신고를 사업자들이 직접 해주면 또 전산으로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세무 행정 업무가 줄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만큼 혜택을 주는 거예요. 전자신고를 또 유도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전자신고 안 하고 이거를 서면으로 하게 되면은 다 이걸 또 전산에 또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세무사 입장에서는. 뭐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다 대상이 돼요. 자, 이해하시겠죠? 근데 확정 신고 때만. 그래서 이 전자 신고하는 거는 이제 후반부에 가면
우리 실제로 전자신고하는 걸 연습해 볼 거예요. 예, 그때 해보고 나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뒤에 가서 실기할 때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예요. 이제 이게 이제 어 일정 요건 충족하는 개인 사업자만 가능한 거예요. 법인은 안 돼요, 여러분. 전자세금계산서는 이제 우리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해 줘야 되는데 법인은 무조건 전자로 발급을 해야 돼요. 그럼 선생님 전자가 뭡니까? 자, 세금계산서로 이제 발급을 하는데 이거를 종이로 이렇게 적어서 주는 게 아니라 이메일로 이렇게 거래처에 보내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인은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발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는 이렇게 영세한 개인 사업자들 있잖아요. 규모가 크지 않은.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면 직전 연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인, 8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금액과 상관없이 안 돼요. 요 개인 사업자만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이제 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금액은 발급 건당 200원을 해주는데 발급 건당 200원을 해주는데 연 100만 원 한도 이렇게 말이 자꾸 헛나오네요. 다시 발급 건당 200원을 해주는데 연 100만 원 한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이제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시험에 크게 비중이 없는 거는 우리는 이제 전산세무 2급 시험은 이제 법인을 기준으로 나오니까 이거를 입력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시험에서 실기 쪽에서 진짜 잘 나오는 건 바로 얘예요, 여러분.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뭐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간에 확정 신고를 홈택스에다가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면 얼마에 공제해준다? 10,000원. 이거는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 알겠죠? 뭐 어렵지 않죠? 10,000원 공제된다 이런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감 공제되는 것들이 있다.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이제 우리 시험 목적상 요 정도로 한번 보시고요. 근데 이렇게 경감 공제되는 것들을 빼는 거죠. 빼고 그리고 이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라고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세무서에서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환급세액이 발생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정 신고 때는 환급을 안 해줘요. 이렇게 환급이 나와도 예정 신고 때 환급세액이 나와도 돈으로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고 나중에 이제 확정 신고할 때 그때 낼 세금이 있잖아요. 그 낼 세금에서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내게끔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정 신고 때는 환급을 안 해주고 이렇게 확정 신고 때 여기 지금 낼 세금에서 예정 신고 때 미환급 받은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더 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네, 그렇게요. 그래서 이제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은 우리 부가가치세 일반환급은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줘요. 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일반 환급 있잖아요. 일반 환급은 예정 신고 때 환급은 안 해줘요. 대신에 이제 바로 뒤에서 나오는데 조기 환급이라는 게 있어요. 조기 환급은 뭐냐면 설비 투자를 했다든지 또는 재무적으로 되게 안 좋은 상황이라든지 그러면 돈이 필요하니까 세무서에서 이 환급세액이 발생한 거를 조기에 일찍 환급을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제 조기 환급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정 신고 때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환급이 나왔을 때 환급을 안 해주고 나중에 확정 신고 낼 세금에서 미환급세액을 빼고 나머지를 내는 구조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고 자, 그래서 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예정고지 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 이렇게 있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있고 예정고지세액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 이제 뭐냐 하면은 예정고지세액은 그럼 요 예정고지세액 보기 전에 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요걸 빼고 낸다고 했는데 요 내용은 요렇게 돼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놨는데 자, 요 예로 한번 이해를 해봐요. 1기 예정신고 때 매출세액이 10,000원이에요. 여러분, 그럼 매출세액이 10,000원입니다. 맞죠? 자, 매입세액은 13,000원이에요. 13,000원. 13,000원 이제 매입세액 빼고
그럼 납부세액이 얼마죠, 여러분? 납부세액이 아닌데요? 자, 매출세액이 10,000원이고 매입세액이 13,000원이면 마이너스 환급이 나온 거예요, 지금. 예정 신고하려고 보니까.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음. 요게 지금 이해되죠? 여러분, 요거는 예정이 아니고 확정이에요. 좀 바꿔줄래요? 자, 그 예정 때 지금 마이너스 3,000원이 지금 이렇게 환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건 없다고 그러면은 이게 차감 납부야세액, 즉 차가감 환급받을 세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 300원, 3,000원이 환급받을 세액이 되는 건데, 근데 이거를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무서에서. 돌려주지 않았다가 일기 예정이면 이제 1, 2, 3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일기 확정 신고, 4,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할 때, 이때 예를 들어서 일기 확정 신고 때 매출세액이 2만 원이었대요. 매입세액은 16,000원이었다 이렇게 가정해봐요. 그러면 일기 확정 신고 4, 5월 달 신고할 때는 매출세액이 2만 원, 매입세액이 16,000원, 그럼 납부세액은 그렇죠 4,000원이죠. 그러면 이 4,000원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일기 예정 때 지금 환급받지 못한 금액 3,000원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공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공제해 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공제 받으면 나머지 얼마만? 1,000원만 납부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법인은 예정 신고를 하는데 이렇게 환급을 못 받고 확정 신고 때 낼 납부세액에서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으로 이렇게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가 실기에서 나오는데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이다 이렇게 자료 주어지면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해줘야 돼요, 프로그램에.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우리 프로그램 하면서 같이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정 고지세액이 나오네요. 자, 이 예정 고지세액은 이제 개인 사업자에 대한 얘기예요. 법인 사업자가 아니고 개인 사업자는 여러분 부가세 신고를 예정 신고라는 걸 안 하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기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 신고를 해요. 개인 사업자는. 그러면 예정 신고를 안 하잖아요. 대신에 6개월에 한 번씩 세금을 이 개인 사업자한테 한 번에 몰아서 내라고 하면 또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개인 사업자는 여러분 법인처럼 이렇게 뭐 회계 담당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조그맣게 사업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를 뭐 부가세를 예정 신고를 다 하라고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는 이제 예정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세무서에서 바로 직전과세 기간 6개월치 납부한 세금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6개월치 납부한 직전과세 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50%를 곱해가지고 어, 그 예정 고지를 하는 거예요. 고지. 예정 신고가 아니라 예정 고지예요, 고지. 고지라는 건 뭐냐면 세무서에서 그냥 알아서 직전 6개월치 납부한 게 이만큼이니까 요게 반절 세금 내세요. 이렇게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걸 예정 고지라고 해요. 그래서 직전과세 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 그러니까 50%를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1기 예정이다 그러면 1, 2, 3월 달 거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1, 2, 3월 달거 예정 고지 납부세액이 날라오면 그걸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냈다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이제 신고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예정 고지세액을 빼고 나머지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미환급 이게 아니고 예정 고지세액 이렇게 지금 칸이 한 칸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확정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이걸 공제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다만 이제 세무서에서 이제 고지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 예정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이때는 고지서 보내고 뭐 하고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만약에 예정 고지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징수를 하지 않겠대요. 그럼 징수를 하지 않겠다는 건 무슨 얘기죠? 그냥 개인 사업자는 나중에 6개월치를 한 번에 그냥 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자, 이게 예정 고지세액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제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기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예정 고지세액은 안 나오고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 이게 이제 나올 거예요. 실기에서는. 뭐 이론에서는 물어볼 수 있죠. 객관식 문제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차가감 납부할세액이 계산해가지고 했는데 봐봐요. 다시 한번 우리 앞에서 이전 강의에서 공부했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 또는 이제 환급세액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경감공제되는 것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또 여러분 전자신고세액 공제 등등등 그걸 빼고 또 법인기업은 예정신고 때 환급받지 못한 거를 확정신고 때 이제 차감할 수 있고요.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세액 낸 거 있으면 6개월치 이렇게 신고할 때 예정고지세액 빼면 되는 거고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가산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 가산세는 제가 실기 그 뒤에 부분에다가 실기할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간단히 가산세는 여러분 벌금이에요, 벌금. 그러니까 신고를 제때 안 했다. 그럼 뭐 우리 뒤에 후반부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신고 불성 시 가산세, 납부를 늦게 납부했다. 뭐 납부 지연 가산세, 뭐 영세율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뭐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 시 가산세. 뭐 이런 가산세들 또 생계한서를 뭐 발행을 안 했다든지 지연 발행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생계한서 관련된 가산세도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이런 의무 이행을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벌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산세 있으면 가산세를 더하면 이제 차가감 납부할 세액 이렇게 해요. 왜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에요? 납부세액에서 이렇게 차감도 하지만 이렇게 가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차가감 납부할 세액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환급받을 세액이 되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구조에 다예요. 이렇게 주요 구조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쭉 내용 정리를 해서 이론상으로 이게 부가가치세가 어떤 건지를 이해를 하고 프로그램을 다뤄야 돼요. 안 그러면 프로그램 할 때 뭐 하는 건가 싶어요. 그래서 이론을 꼭 숙지하고 해주세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트 1부터 순서대로 책 교재 그냥 앞에서부터 쭉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책 교재를 집필할 때 순서대로 쭉 해가지고 문제 풀이까지 갈 수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필한 거라 여러분도 공부할 때 제 책으로 공부한다고 그러면 그냥 책 순서대로 쭉 파트 1부터 파트 7까지 쭉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와 관련된 객관식 기출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채권이어야 된다. 자, 대손세액 공제가 뭐였었죠? 자, 우선 사업자가 물건 매출했을 때 매출세액으로 신고하고 나중에 이제 대손사유에 해당이 되면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게 대손세액 공제였잖아요. 그럼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는 그런 채권과 관련된 대손이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대여금을 내가 빌려줬는데 그 대여금이 대손이 났대. 그 대여금 안에는 부가세가 없잖아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는 그 채권의 금액에 대해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부도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6개월이었잖아요. 그죠?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어음, 내가 중소기업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할 때 제가 또 첨삭해서 적어줬던 거 있었죠? 뭐였었어요, 여러분? 그죠?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기억나죠? 이것도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틀린 거는 우선 몇 번이에요? 확실하게. 2번은 뭐 확실하게 틀렸네요. 3개월 아니고 6개월이니까. 답은 찾았는데 3번, 4번 지문도 읽어봐야죠. 꼼꼼히.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이게 여담 삼아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실무를 하면은 대손세액 공제 받으려면 그 돈 들어왔던 뭐 통장 근거부터 해서 당초에 그 채권 발생된 생계한서 또 복사본 뜨고 이렇게 이걸 또 서면으로 또 제출을 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제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세무서 입장에서는 갑자기 내일 매출세액에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건데 그냥 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 서류를 받고 해주는 거니까 이해되죠? 대손이 확정되면 공급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는 거 기억나시죠? 예, 맞아요.
자, 답은 2번이었고요. 2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 공제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의제매입세액은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맞습니다. 자, 농산물을 공급받거나 수입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공제는 무슨 얘기냐면 구입 시점에 공제받는 거예요. 그죠? 구입 시점에 이걸 공급받은 그 시점이지 이걸 꼭 사용해야지만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 등록을 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의제매입세액 제도 기억나죠? 과세 사업자인 경우에 농축수 임산물을 매입했을 때 그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없지만 그 농수산물 매입한 금액의 일정률 104분의 4 중소제조기업은 또 음식점 법인은 106분의 6 뭐 이거저것도 아니면은 102분의 2 이런 률도 있는데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일정률을 곱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는다라고 했었고요. 자, 미등록자는 허용되지 않죠. 당연하죠.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 그러면 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죠.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는 여러분 운반비 같은 거 이런 거 포함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의제매입세액은 농산물, 축산물, 농축수, 수산물, 농축수, 임산물, 그죠? 그다음 소금 이런 것만 대상이 되는 거지. 다른 건 대상이 안 돼요. 이런 운임이나 이런 관세를 뭐 이걸 구입하면서 냈다든지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농수산물만 된다 그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하여. 그럼 여기서 어, 지금 2번의 답이 틀린 거 찾는 거니까 포함한다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답은 3번이었죠? 다시 운임 등은 의제매입세액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답은 3번이었고 자, 4번은 맞는 표현이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하여 생계한서 없이도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지하여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 공제라고 한다. 맞죠? 그러니까 의제매입세액이라는 건 우리가 면세로 구입했을 때 이거를 매입세액이 없지만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지하는 거니까 생계한서 생계한서로 매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이었고, 그죠? 운임 등은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자, 3번 문제 가볼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를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3번. 자,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공통매입세액이 혹시 이거 기억나요, 여러분? 5만 원 미만이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다 공제받아라 이렇게 내가 얘기했었죠. 이거는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해당 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서 공통매입세액이 자, 이 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5%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안분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나는 안분 계산 생략하면 안 됩니다. 이 세액 자체가 5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아무리 비율이 면세 비율이 5% 미만이라도 안분 계산을 하라고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해당 과세 기간 중에 공통매입세액이 없는 경우. 그럼 공통매입세액이 없으면 당연히 이걸 할 필요가 없죠. 예. 그러니까 과세와 면세에 같이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이 없다 그러면 할 필요 없는 거죠. 공통매입세액이 있을 때만 하는 거니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답은 가와 다가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답은 3번이었네요. 3번의 답은 3번. 자, 4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 아닌 거. 자,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 아닌 거니까 공제되는 거 찾는 거네요.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막 헷갈리게 해놨어요. 그럼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었죠. 우리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어떤 거에 제가 예를 들어놨었죠, 교재. 뭐 토지 취득과 관련된 중개수수료, 그리고 토지랑 건물을 같이 구입하면서 구 건물의 철거와 관련된 철거 용역에 대한 생계에서 받은 것도 안 되고 또 건물 철거한 다음에 땅을 평탄화하는 이런 토지 정지 용역과 관련된 생계한서 매입세액 붙은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 예를 교재에 써놓고 설명드렸었죠. 그런 것들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요. 토지를 공급하는 게 면세기 때문에
이 면세라는 건 토지를 팔았을 때 세금을 안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그래서 공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 이거 제가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대표이사가 뭐 가사용으로 뭐 노트북을 샀어요. 그럼 이거는 업무와 관련해서 이거 회사에서 쓰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거는 매입세 공제 안 된다고 했었죠.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게 이제 접대비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접대비라고 했는데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접대와 관련된 거 명칭여와 불구하고 이렇게 접대 성격의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을 위한 접대인지 뭐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쓴 건지 이거를 다 일일이 뭐 확인할 수도 없거니와 또 우리나라 그 세법은 접대비 이런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한 제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런 접대, 이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에 의무적 기재사항 일부가 적혀있지 않은 지출. 자, 세금계산서 제도는 이제 바로 요 다음 강의에서 이제 우리 공부 또 할 건데 세금계산서 양식에 보면은 뭐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나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자의 상호 성명, 뭐 작성일자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한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또 여러분 공부할 거예요. 참고로 이런 필요적 기재 사항이 아니라 뭐 주소라든지 뭐 품목이라든지 이런 기재 사항들은 의무적 기재 사항이라 그 의무적 기재 사항을 혹시 실수로 잘못 기재했다 하더라도 이 세금계산서의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적 기재 사항을 잘못 기재했다 그러면 이 매입세 공제가 안 되지만 이게 의무적 기재 사항을 이렇게 잘못 기재했다? 이거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이게 실제 매입세액이 맞다 그러면 공제가 다 가능해요. 그럼 여기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4번의 답은 4번이었었어요. 요거는 뒤에서 또 나오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대손 사유에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 수표가 포함된다. 맞죠? 맞아요.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에 그 채무자별로 그러니까 거래처별로 3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은 대손 사유를 인정해 주는 거 기억나시죠? 예. 맞네요. 재화를 공급한 후에 공급일로부터 15년이 지나는 날이 속하는 날에 대한 거 저는 요거 15년까지 인정해요. 10년이었어요? 그렇죠. 10년이었잖아요. 그죠? 15년 지난 거를 세무서에 가가지고 이거 옛날에 내가 부가세 낸 건데 세액 공제해 주세요.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10년, 요게 15년이 아니라 10년이에요. 요 3번이 옳지 않은 거네요. 자, 4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 뺄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예정신고 때는 안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확정신고 때만 공제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을 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3번이었어요. 15년이 아니라 10년 이내에 받는 거였었고요. 5번의 답은 3번. 자, 6번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의 발급에 대한 세액 공제. 여러분 이거 우리 아까 봤던 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급에 대한 세액 공제, 우리 경감공제 세액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거는 개인 사업자, 소규모 개인 사업자에 한해서 되는 거였었죠. 자, 법인 사업자와 직전 연도 요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맞죠? 그렇죠? 맞는 표현이고.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급에 대한 세액 공제 금액은 각 과세기간마다 1,000만 원인가요? 연간 1,000만 원인가요? 연간 1,000만 원이었었잖아요, 여러분. 6개월에 1,000만 원이 아니라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1년에. 이해되시죠? 이거 지금 벌써 답이 2번이었네요. 자, 공제 대상 사업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급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사업자라는 거는 그 영세한 그 개인 사업자들 있잖아요. 그 충족하는 되는 거죠. 현금 영수증도 가능해요, 여러분. 꼭 신용카드만 되는 게 아니라 현금 영수증 매출한 것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급에 대한 세액 공제 금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환급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환급해 주지 않는 거예요? 환급해 주지 않는다고 했었죠.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인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가 130이다. 그럼 마이너스 30 되는 게 아니라 그냥 100까지만 이렇게 해주고 환급을 해주는 건 아니라고 그랬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그럼 여기서 틀린 거는 몇 번? 2번 이렇게. 이 6개월마다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1년에 1,000만 원이었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고 7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법인 음식점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법인은 106분의 6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개인은 108분의 8. 법인도 가능해요. 간이가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여러분 간이가세자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옛날에는 간이가세자도 이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해줬었는데 이제 근래에 와서 간이가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안 되는 걸로 바뀐 지 꽤 됐죠.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답은 2번이었는데 3번과 4번은 왜 틀렸는지 볼까요? 면세 농산물 등을 사용한 날에 속하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시 공제한다. 여러분, 사용해야 공제되는 거예요? 구입한 시점에 공제해 주는 거예요? 구입한 시점에 공제해 준다고 했잖아요. 사용을 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놔도 공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요. 자, 일반 가세자인 음식점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거 인정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공제받을 수 있다, 아니잖아요. 우리 제조업에 한해서만 농어민한테 직접 구입한 거를 인정해 주는 거였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음식점은 법정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뭐 계산서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이렇게 직접 농어민한테 구입하고 정규 증빙이 없다, 음식점이다. 그럼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거 틀렸어요, 지금. 공제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예요. 자, 간이가세자는 의제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알았죠? 그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긴 시간 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